죽은 사람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온다면 누구나 먼저 장난이나 오류를 의심할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은퇴 후 해오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던 어느 날 휴대전화 화면에 15년 전 세상을 떠난 유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받지 말았어야 했지만 사람은 공포보다 그리움에 먼저 흔들리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누르자 화면 속에는 제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던 시절의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웃을 때 먼저 올라가던 입꼬리, 무심한 눈빛, 낮고 느린 목소리까지 너무도 익숙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반가움은 몇 초를 넘기지 못했고 저는 곧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속으로 천천히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잘 지냈냐는 말, 늙었다며 비웃듯 던지는 말투까지 살아있던 유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잠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유나는 곧 제 거실. 서랍 두 번째 칸에 있는 오래된 사진 봉투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봉투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그날 일은 잊은 척하고 사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의 얼굴을 흉내낸 수준이 아니라 제 기억 속 가장 깊고 어두운 장소를 정확히 찾아 들어온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 실감했습니다. 유나와 저는 오래전 미성동의 한 문화재단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조직이었지만 안에서는 책임을 약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일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유나는 끝까지 부당함을 밝히려 했고 저는 모든 걸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저 하나만 빠져나오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비겁하게 믿었습니다. 결국 유나는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조직을 떠났고 몇 년 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일을 오래된 상처처럼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인물은 당시 회의실의 자리 배치와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파란 파일까지 언급했습니다. 제가 외면해온 죄책감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정교한 복수의 재료가 되어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통화는 밤이나 새벽처럼 을에 무서운 시간에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을 정확히 골라 파고들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 주민센터 대기 의자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들던 순간처럼 제가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믿던 일상의 틈마다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도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약봉지를 식탁 위에 두고 잊은 일, 현관문 손잡이를 2번 확인한 습관, 복도에서 마주친 경비원에게 억지 웃음을 지은 표정까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휴대전화를 꺼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켜면 부재중 통화와 낯선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군가가 제 주변을 보고 있다는 공포보다 내 삶 전체가 이미 누군가의 손안에서 재생되고 있다는 감각에 며칠 뒤 제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한 적 없는 말과 찍은 적 없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영상 속 인물이 분명 제 얼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방식과 목소리의 떨림까지. 너무 자연스러워 저조차 잠가는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용은 과거를 빗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었고 그 모호한 문장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자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직접 따져 묻지 않았지만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침묵은 노골적인 비난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장난이나 협박이 아니라 제 평판과 일상 그리고 인간관계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결국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인의 얼굴로 영상통화가 오고 AI로 내 얼굴과 목소리까지 조작해 퍼뜨린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친척은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했고 동네 지인은 인터넷을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악에 없는 조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들은 자꾸만 문제가 바깥이 아니라 제 불안과 예민함에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통화 시간 메시지, 화면 캡처, 파일 이름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누군가에게 제가 제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처럼요. 그 무렵 복지관에서 디지털 상담 봉사를 하던 도연이라는 남자가 제 말을 처음으로 차분히 믿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겨우 찾은 구명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는 제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점검해주고 수상한 링크를 피하는 방법과 가짜 계정 신고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를 의지하게 되었고 통화 녹음과 캡처한 자료들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담실에서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제 가짜 계정 영상이 떠 있었고 그 옆으로 제 이름 이니셜과 유나의 이름이 함께 적힌 폴더가 보였습니다. 하위 폴더에는 통화 기록, 음성 샘플, 표정 데이터로 보이는 파일명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안심하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이미 제 삶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두렵고 끔찍했습니다. 기록을 더듬고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도연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유나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생전에 유나가 가족처럼 아끼며 챙기던 조카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나 곁을 맴돌았고 제가 유나와 가까이 지내던 시절의 기억도 희미하게 남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영상과 음성 메시지, 행사 기록, 사진 조각들을 집요하게 수집해 최신 기술로 유나를 디지털 형태로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유나를 되살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제게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다시 불러오는 데 있었습니다. 유나는 제게 그리움인 동시에 죄책감의 얼굴이었고 그는 바로 그 지점을 찔렀습니다. 결국 무서운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이용해 상대의 기억과 양심을 정밀하게 해체하려는 사람의 의도였습니다. 저는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라 도망쳐도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유나의 사진과 오래된 메모를 나란히 꺼내놓은 채 예정된 시간의 통화를 기다렸습니다. 화면 속 유나는 이전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피부의 질감과 눈빛의 흔들림까지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는 흉내낼 수 있어도 유나라는 사람이 분노하던 방식까지는 흉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갉아먹지 않는다고 정면에서 화를 냈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 너머 숨소리가 흔들렸고 잠시지만 실제 남자의 기척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저장하며 처음으로 죽은 얼굴과 살아있는 범인을 분리해 냈습니다. 이후 기록과 장비 사용 흔적, 계정 생성 흐름이 하나둘 확인되면서 사건의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계정들은 내려갔고 제 말을 반쯤 의심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건은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벨소리가 울리면 상대의 안부보다 진위를 먼저 의심합니다. 영상 속 얼굴을 보면 표정이 아니라 미세한 어긋남을 먼저 찾고 익숙한 목소리를 들어도 감정보다 호흡의 틈을 먼저 살핍니다. 세상이 모두 가짜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리하던 사진 봉투에서 본 적 없는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뒷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된다.